함께하면 됩니다. 야! 함께하면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탄생했습니다. 오늘 아침 하늘은 어느 때보다 푸르고 태양은 찬란합니다. 하늘도 위대한 우리 국민의 승리를 축복하는 것 같습니다. 국민을 배반한 정부는 국민이 심판하고 나라의 주인은 바로 국민이라는 것을 보여준 선거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탄생은 이 땅의 민주주의가 다시 살아남을 웅변합니다. 하마터면 나락으로 떨어질 뻔한 대한민국을 국민들이 구해냈습니다. 우리 국민 참으로 위대합니다. 투표율 79.4, 득표율 49.4의 의미, 0몇 % 모자란 숫자에서 우리는 또 하늘의 뜻을 읽습니다. 자만하지 마라. 힘쓰고 애써서 채워라. 그 뜻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대통령 탄생을 진심으로 축하하면서 득표율보다 더 높은 지지율로 5년 임기 마지막 날을 맞았으면 합니다. 우리가 더 함께 해야지요. 함께하면 됩니다. 우리가 보여줬습니다. 생방송 백운기의 정치 1번지 출발합니다. 예, 정어리몰에서 대선 승리를 축하하면서 야심차게 준비한 꽃 삼겹살 소개해드립니다. 대통령 선거 승리, 국민주권정부 탄생 기쁨을 같이 나누기 위해서 아주 가성비 좋게 여러분 좋아하시는 꽃 삼겹살 준비했는데요. 100% 국내산 한돈입니다. 급냉을 시킨 다음에 썰어서 꽃 모양이 꽃처럼 생겼다고 해서 꽃 삼겹살이라고 한답니다. 구워서 바로 드셔도 좋고 또 육수에 담궈서 샤브샤브처럼 드셔도 좋고요. 다양하게 즐기시기 바랍니다. 연휴가 있어도 이번에 다 잘 배송이 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마음 놓고 주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오늘 새벽 감격의 순간 만끽하기 위해서 잠 못 주무신 분들 많으셨을 텐데 또 이렇게 일찍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금이라도 더 일찍 여러분과 기쁨을 나누고 싶어서 오늘 생방송 백운기의 정치 1번지 평소보다 20분 먼저 시작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현충원 참배를 마치고 이제 국회로 이동합니다. 잠시 후 11시부터 취임 선서를 하게 됩니다. 취임식도 아니고 취임 선서식도 아니고 취임 선서다 이렇게 밝히더군요. 간소하게 그렇지만 정말 국민들 앞에 엄숙하게 선서하는 그 모습, 이따가 11시에 취임 선서하는 장면 함께 보도록 하시죠. 오늘 함께 하실 세 분 패널 소개합니다. 김규현 변호사님, 장윤미 변호사님, 신인규 정당 바로서기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규현 변호사님 오늘 얼굴이 좀 좋으시네요. 사실은 어제 잠을 잘 못 자가지고 저도 그랬습니다. 예, 조치해서 좀 화장을 지나겠습니다. 어제 출구조사 결과를 보고 정말 환호하고 그랬는데 이제 초반에는 본투표부터 먼저 개표를 하니까 이게 막 그 계속 김문수 1등 이렇게 나오니까 막 댓글창에 뭐냐 이게 막 이런 분들이 꽤 많았다고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보면은 어느 정도 뭐 초반에는 평균에 수렴하거나 뭐 그런 게 없으니까 뭐 걱정은 없겠다 싶었는데요. 실질적으로 뭐 개표 한 10% 20%쯤부터는 이제 이재명 후보 압도적으로 치고 올라가서 한 번도 뒤집히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초반에 살짝 해프닝이었다. 예. 네, 그렇게 봅니다. 그래요. 장윤미 변호사님 네. 당선 유력 그렇게 뜨는 순간 좀 마음을 놓았다가 네. 당선 확실 이렇게 뜨니까 그때부터는 좀 편안하게 보지게 그렇죠. 됐고. 가슴을 쓸어내리게 되고 이제 3년 전에 상황이 환기가 되는 거예요. 제가 그때 집에서 개표 방송을 보다가요. 아, 이재명 후보가 됐구나.
이러고 잠이 들었어요. 근데 아침에 눈을 떴더니 윤석열 씨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낙담을 해서 이제 알아 누웠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제 코로나가 그때 엄청 창궐할 그래요. 때인데 코로나 검사했는데 코로나가 또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면역력이 약해졌나니까 몸까지 이렇게 여파가 오나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번에는 마침표가 잘 찍혔고 정말 딱 계엄으로부터 6개월 뒤에 치러졌던 대선에서 이 국민들이 마음 졸이고 분기점마다 정말 막 도로로 그리고 뭐 거리로 쏟아져 나오시기도 했었고 막 아쉬워하기도 하고 한숨 쉬기도 하고 한탄하기도 했었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바로 잡히는구나 이렇게 좀 마음을 놓았습니다. 지난번에는 사전투표함을 먼저 개표했나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엎치락 뒤치락하고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말씀 주신 대로 한 자정쯤 확실 뭐 이렇게 떴는데 그때는 새벽 2시가 넘어서 확실 뭐 이렇게 됐었기 때문에 아마 사전투표가 먼저 좀 개봉이 되고 워낙 적은 그랬던 표차였으니까. 것 같습니다. 예. 이번에 각 방송사마다 이제 예측 프로그램을 가동해가지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JTBC가 11시 좀 넘어서 확실을 받고 그다음에 뭐 MBC, KBS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채널을 쭉 돌려가면서 봤는데 각 방송사마다 예측 프로그램을 작동을 해가지고 확실을 띄우는데 아마 두 번째로 띄우는 방송사는 마음이 좀 더 편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어제 사실은 출구 예측 조사가 워낙 정확도가 높다고 알려져 있어서 좀 기대를 많이 하고 봤는데 사실 국민들께서 이뤄오신 성과 그리고 온전히 국민들이 만들어 온 이 광경 앞에 정말 정치인들이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국민들이 다 해내시는구나라는 것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던 그런 선거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보통은 투표라는 게 회고적 투표라는 그 심판의 의미와 또 희망적 투표라는 그런 기대를 우리가 뭐 일도양단식으로 말하는데 이번에는 그 두 가지가 동시에 섞여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란 진압이라고 하는 또 우리의 일상의 회복이라고 하는 그 큰 가치들도 우리가 포기할 수가 없었고 또 이 망가진 나라를 어떻게 그러면 새로운 미래로 열어 나갈 것이냐 한치가 급하니까요. 한시가. 그래서 그런 기대 양쪽의 기대를 아마 이재명 대통령께서 아마 가장 잘 받아 안았고 또 국민들이 거기에 부응한 선택을 했다. 그래서 저는 박근혜 탄핵 이후에 그때 당시에는 레거시 언론과 검찰이 앞섰던 미완성의 탄핵에서 국민이 배제됐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국민이 앞장서고 우리 정어리 TV를 비롯한 뉴미디어가 앞장서서 만들어낸 국민들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이번 이재명 정부는 상당히 좀 기대가 많이 된다. 저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우리 욕심으로는 더 압도적인 차이로 이기고 더 국민 통합 힘 받았으면 했는데 출구조사와는 좀 다른 그런 결과가 나와서 아쉬움이 좀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아까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 역시 하늘의 뜻이다. 제가 어제 특집방송 때 말씀드렸죠. 저는 투표 결과를 볼 때마다 항상 투표 결과를 볼 때마다 전율을 느낍니다. 이야, 정말 놀랍다. 민심은 천심이라더니 이게 바로 하늘의 뜻이구나. 딱 0점 몇 %씩 부족하고 다 안 채우고 그렇게 해 주셨잖아요. 자만하지 마라. 너 지금 다 된 거 아니야. 이거 네가 노력해서 채워야 돼. 그런 느낌 딱 받지 않으셨습니까? 이재명 대통령 49.42 득표율로 당선이 됐는데 이제 우리가 좀 아쉽다 하는 것은 출구조사는 달랐거든요. 지상파 3사는 이재명 후보 51.7, JTBC는 50.6 다 과반을 예측했는데 MBN만 49.2로 예측을 했어요. 장유미 변호사님, 이때만 해도 MBN 뭐야 그랬는데. 그렇죠. 아니 왜 이렇게 격차가 다른 언론사, 다른 지상파 3사보다 적어? 이거 제대로 한 거 맞아? 그리고 제가 이제 다른 종편에서도 예측 조사를 자체적으로 돌린 것도 이제 봤는데 거의 지상파 3사랑 유사했어요. 그리고 제가 직전에 봤던 기사에서는 지상파 3사의 이 대선 예측이 너무나 정교해서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거의 맞췄다는 거예요. 계속 여태까지. 그런데 이게 약간 한 2%포인트 정도 좀 차이가 나다 보니까 이거 오류가 상당히 많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MBN이 제일 어떻게 보면 좀 정확도가 높았던 그래서 MBN에서 이 기사도 따로 썼더라고요. 제일 본인들이 이제 정확했다라는 잘난 체해야죠. 자랑질 해야지. 그래서 저도 말씀 주신 대로 그런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50, 40이 어떻게 보면 양당한테 매직 넘버 같은 건데 50을 넘으면
그때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제외하고는 누구도 과반 득표를 하지 못했었는데 그거를 돌파해낸다라는 의미가 또 상당한 거고 압도적 승리라는 이 캐치프레이즈가 성취가 되는 거였고 40%는 국민의힘에서 대선 전부터 계속 40 얘기했는데 40에 못 미치면 이건 괴멸적 수준의 참패다. 우리가 정말 더는 존속이 어려울 수 있으니까 40은 넘겨야 된다. 이런 좀 절박함 같은 게 있었다라고 하는데 40 이걸 절묘하게 넘긴 거예요. 그러니까 50이 조금 안 되고 40이 조금 넘는 이런 게 이렇게 유권자들이 이 균형추를 정말 한 사람이 투표한 것처럼 좀 맞춘달까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김기현 변호사님, 아무래도 사전 투표율이 높다 보니까 이제 사전 투표는 출구 조사를 못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본 투표만 가지고 사전 투표는 이제 보정한다고 하죠. 예. 그런 데서 오는 오류라고 봐야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사전 투표율에서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득표율이 높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보정이 들어갔을 텐데 그것이 조금 더 과하게 들어간 것이 아니냐. 예, 그렇게 해석을 하고요. 그리고 이번 선거에서 좀 아쉬웠던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내란 때문에 이루어진 선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내란 종식이 최고의 어떤 프레임이고 어떤 주된 이슈였어야 되는데 사실 내란 세력의 어떤 저항이 굉장히 격렬했고 거기에 대해서 레거시 미디어나 이런 데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무슨 뭐 일당 독주라거나 뭐 그런 다양한 뭐 그런 어떤 잔불이라고 할까요? 그런 이슈들을 계속 퍼뜨린 것이 좀 어느 정도 먹혀든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이번에 국민들도 좀 이제 과반을 넘겼으면 했는데 아쉬움이 좀 남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아쉬워했던 분들은 울산 지역에 사시던 지지자들이었을 겁니다. 어제 출구조사 결과가 나왔을 때 울산의 남자친구 상식이님 또 돌쇠님 울산 디비졌다고 정말 기뻐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도 여지없이 TK, 부울경 다 빨간색이었습니다. 지역별 그 지도를 한번 볼까요? 이번에 득표율 나온 거 지역별로 보면 역시 동쪽은 다 빨간색, 서쪽은 파란색. 이게 언제적 지도입니까? 옛날에 지역 감정이 최고조로 올랐을 때 꼭 그때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이번에는 좀 바뀌었으면 했는데 아쉬움이 큽니다. 지난번에 윤석열 때하고 비교해 보면 그나마 서울과 충청에서 이재명 후보 지지가 더 높게 나왔지만 여전히 강원도, 경북, 경남, 부산, 울산은 참 넘기 힘든 벽이다.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느끼게 해줬습니다. 신인규 대표님.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가 희망을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또 동시에 과제도 우리가 확인을 하는 거죠. 지금 대한민국을 딱 동서로 갈라는 것 같은 저 지도가 이번만 나온 게 아니라 늘상 저렇게 지금 계속 고착화되고 있는데 누군가는 저 진영의 벽을 허물고 깨야 되거든요. 사실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저 지역주의라는 저 장벽에 한평생의 정치 여정을 다 던져서 그걸 극복하기 위해 애를 많이 쓰셨고 또 그러면서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또 대통령까지 국민들이 만들어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과제가 아직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그 진영 정치라는 게 또 세대 갈라치기 또 성별 갈라치기 여러 가지 갈라치기적인 반정치와 또 결합이 되면서 이게 또 레거시 미디어와도 또 연결이 돼 있고요. 그러면서 좀 더 교묘해지고 조금 더 이 수법들이 더 좀 악랄해진 경향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반정치 청산의 대열에 저도 더 힘을 보태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있는데 아무튼 저런 부분들은 뭐 지도로는 좀 마음 아픈 부분이지만은 그래도 내용으로 또 들어가 보면 또 민주당이 그래도 많은 지지를 받아오고 또 저 균열의 벽을 넘어설 수 있는 희망도 볼 수 있는 숫자였던 건 맞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희망을 더 말하고 싶고요. 참 이번 숫자가 놀라웠던 건 뭐냐면 이준석 후보랑 김문수 후보를 더하면은 이재명 후보보다 조금 높거든요. 0.07% 정도 되던데 이게 뭐 단술 합산식으로 표가 그렇게 뭉쳐지진 않기 때문에 꼭 맞는 건 아닌데요. 아마 국민의힘에서 또 그 지지자들이 100% 그 논리를 쓸 겁니다. 그래서 다 더하면은 우리가 이기는데 이준석 때문에 졌다라는 말을 할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준석 후보가 선거비 보전도 못 받았고 또 한 자릿수로 한계도 보여줬고 또 보수 진영 내에서는 뭐 제2의 심상정 후보처럼 이제 그
패배의 책임론까지 뒤집어 쓰게 되는 그런 숫자가 오묘하게 나와가지고 아마 그 부분도 저는 좀 국민들께서 오묘하게 숫자를 짜신 건 아니지만 집단지성이 참 이렇게까지도 확산이 되는구나라는 좀 놀라움을 느꼈습니다. 그렇긴 예. 한데 뭐 권영국 후보까지 합치면은 이제 이재명 권영국 후보 두 후보를 합치면 과반수입니다. 50%. 그렇죠. 그러네. 예, 그렇게 계산하면 근데 보수 지지자들은 그렇게 안 하죠. 본인들의 정치적 유불리를 위해서는 김문수 후보랑만 더해가지고 아마 이렇게 할 거기 때문에 좀 많은 어려움이 좀 예상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국힘당과 개혁신당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은 후반부에 좀 다뤄보기로 하고요. 오리온님 도리도리 없이 그냥 영혼 없이 읽는 게 아니라 저렇게 신념과 머릿속에 있는 자신의 방향을 말하는 게 지도자이지요. 그런 걸 주셨는데 대통령의 어떤 메시지를 듣는 것이 이렇게 진지하고 기쁠 수도 있구나 그런 생각 저는 들었습니다. 윤석열 때 참 그 듣는 거 너무 괴롭지 않으셨나요? 일단 목소리도 그렇고 태도도 그렇고 예. 철학도 없고 내용도 없고. 예, 그런 것이어서 3년 동안 참 어떻게 살았나 싶은데 이제서야 진짜 대한민국이 제대로 돌아가는 첫날이 되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 예. 대통령다운 대통령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국회 안에는 이제 한 몇백 명 정도만 참석했는데 국회 앞 잔디광장에 많은 시민들이 모여가지고 환호하고 박수치고 그런 모습 보면서 정말 이제 새봄나라가 왔구나 그런 생각 들지 않으셨습니까? 굿라이프님 날씨마저 축복입니다. 근래 일이 청명한 하늘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정말 그렇죠. 오늘 아주 찬란한 태양. 선샤인님 자꾸 눈물이 나요. 큰 돌덩이 하나 내려놓은 듯 이제 편안합니다. 그러셨습니다. 미국의 널스 프리실라님 오랜만에 오셨네요. 이제 저도 밤낮이 바뀌어서 잠도 잘 못 잤는데 두 다리 쭉 뻗고 푹 잘 수 있겠어요. 이재명 대통령님 저에게 잠을 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 새롭게님 이제서야 대통령다운 대통령의 마음의 소리를 듣게 될 수 있어 얼마나 좋은지요. 그러셨습니다. AVXJB님 차를 세우고 눈물을 닦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존경합니다. 대한민국 잘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만세 글 보내주셨는데 예 고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사 듣는 동안에 또 많은 분들이 댓글 보내주시고 또 축하 슈퍼챗도 보내주셨는데 변함없이님 21,000원 보내셨어요. 어제는 51,700원 슈퍼챗 보내주셨죠. 51.7 예상치가 나오니까요. 오늘은 21대 대통령 의미를 담아서 진짜 대통령 이재명 하면서 슈퍼챗 21,000원 보내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또 여기에 이어서 보내주신 분 계십니다. 제가 이따가 소개해드리도록 하지요. 장유미 변호사님 연설을 이렇게 듣는데 그래 저런 게 연설이지 그런 생각 드시죠? 네, 바로 저런 모습이 대통령의 모습이지 언행이 언어가 품격이 바로 직전에 윤석열 씨와는 너무 대비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이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도리도리 했을 때 사람들이 아니 왜 태도가 이래라고 했을 때 아 부동시 때문에 그렇다 이랬었잖아요. 그럼 아 이해가 된다라고 했지만 그것도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이거 부동시로 포장해라. 이렇게 했었던 거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혐오와 능멸의 언어를 입에 담았습니까? 마치 반대 정파는 적인 양, 악인 양 이렇게 혐오의 말을 감추지도 않았잖아요. 국가 지도자를 우리 손으로 뽑은 지도자가 그랬던 모습이 불과 얼마 전까지의 모습이었던 걸 감안하면 진짜 감개가 무량하다. 아까 사연 올려주신 분처럼 이제 잠을 잘 수 있게 됐다는 게 우리가 이제야 비로소 일상을 회복하게 됐다라는 표현인 것 같아서 저 또한 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신흥희 변호사님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 취임사를. 저는 이제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정치인이 올라갈 수 있는 최고위의 자리이기도 하고 사실은 국민 모두의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어느 한 정파가 아니라 국민 모두를 위한 이제 국가의 대표자가 이제 되는 건데요. 사실 국민들이 대통령에게 바라는 것은 대통령의
어떤 뭐 감정을 배설하거나 어떤 감정을 표현하는 걸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갖고 있는 생각, 그걸 궁금해하는 거거든요. 그 이유는 결국 대통령의 자리에서 하는 그 결정 하나하나가 우리 국민 5천만 모든 국민들에게 다 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나를 대신해서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 그 대통령의 생각을 듣고 싶은 건데, 오늘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오늘 뭐 첫 취임 뭐 연설로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본인의 생각을 있는 그대로 또 이야기를 잘 한 것 같고요. 기존에 파면을 당한 윤석열이라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감정을 막 배설을 하면서 국민을 막 싸움 붙이고 편가르고 막 그랬던 그 모습과는 뭐 너무 대조가 되고 있어서 이제는 좀 대한민국이 정상화로 나아가는 첫 시작이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김규현 변호사님 소감 들어볼까요? 모두를 포용하겠다, 통합하겠다, 이 말이 가장 국정기조의 최우선이 되지 않았나, 모두의 대통령이 된다, 그런 걸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일단은 대통령으로서 어려운 경제와 민생을 이제 최우선시해서 살리겠다, 그런 것들이 느껴졌고, 그러면서도 내란으로 고통받은 그 상처를 하루빨리 회복하겠다라고 하면서 내란으로 통해 가지고 이제 상처받은 국민들의 마음까지 다 이렇게 회복시키고 어루만지는 그런 정말 대통령의 품격이 느껴지는 연설이었어요. 아마 오후에 뭐 이제 주요 보직자라든가 이런, 그리고 1호 명령이나 이런 것들이 오후나 아니면 내일 중부터 발표가 될 것 같은데, 정말 많은 준비를 해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걸맞는 그런 내용들로 이제 오늘 연설에 그런 후속 그 조치들이 하나하나 채워 나가질 거다, 그렇게 생각을 봅니다. 오늘 연설에서 가장 강조했던 게 바로 통합이었습니다. 이 표현이 참 와닿던데요. 통합은 유능의 지표, 분열은 무능의 결과. 통합의 대통령이 되겠다. 우리가 정말 윤석열 3년 동안 갈갈이 찢기는 그런 아픔 맛보지 않았습니까? 이제 정말 이재명 대통령한테 주어진 첫 번째 과제가 국민 통합인데, 장윤매 변호사님, 네. 통합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다고 심판할 걸 심판하지 않을 수도 없을 텐데. 그럴 수는 없죠. 지금 저는 보수 일각에서 교묘하게 지금 계엄과 관련한 수사가 답보 상태고 이 부분을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걸 정치보복 프레임으로 이렇게 공격을 하면서 이걸 구분하지 않고 마치 수사 자체가 정치 공격이나 보복인 양 이야기하는데요. 이재명 이제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여러 차례 언급을 했습니다. 정치 보복이란 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언급했듯이 사건을 쫓는 게 아니라 사람을 쫓는 거예요. 전 정권에서 보여줬듯이. 이재명 당시 야당 대표를 향해서 150명이 넘는 검사를 투입하고 나올 때까지 저인망식으로 모든 강제 수사권을 총동원해가지고 샅샅이 훑는 게 정치 보복이고요. 내란이라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대한민국의 12월 3일 평온한 야밤에 이런 국가폭력이 가동됐어요. 그럼 수사를 하는 게 이게 정치 보복입니까? 이건 역사의 페이지를 넘기기 전에 정확하게 마침표를 찍는 작업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을 교묘하게 정치보복이라고 하면서 수사를 사실상 저해하고 수사의 장애로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저희가 뭡니까? 지금 국무위원들 제대로 수사받지 않았죠. CCTV에 한덕수 전 총리 본인이 한 진술과 CCTV 영상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포고령을 검토했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이런 부분 그냥 묻는 게 그게 통치입니까? 통합입니까? 그렇진 않을 겁니다. 이건 보수 진보의 문제도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서 명확하게 할 게, 지금 이 국민의힘 쪽에서 그런 엉뚱한 소리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벌써부터 프레임을 짠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정당한 수사를 갖다가 보복이다라고 하면서 본인들의 수사가 다가올 것을 미리 지금 미연에 방지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도 서초동에서 수많은 범죄 혐의를 가지고 재판을 하고 있는데, 그 재판받는 사람들이 다 이거 정권이 나에 대해서 보복하는 거니까 재판 못 받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은 이 내란이라고 하는 반국가적인, 국가에 대항하는, 국민에 도전하는 범죄 행위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윤석열, 김건희 시대에 있었던 그 수많은 범죄들에 대해 가지고 행위 책임의 원칙을 묻자는 겁니다. 근데 국민의힘이 과거에도 뭐 검열도 아닌 거를 또 검열이라고 막 우기기도 하고, 자유도 본인의 방종 같은 거를 또 자유로 둔갑시켜가지고 이런 식의 좀 언어의 오염이라고 할까요? 이런 식의 프레임을 자꾸 짜는데, 지금 내란 국면, 윤석열, 김건희 시대를 마무리 짓고 책임을 묻는 과정에서 보복이라는 말을 하는 그 사람도
저는 공범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에는 우리가 상대해줄 시간이 없다.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오늘 이재명 대통령 취임 선서라고 표현합니다. 이번에 참 달라진 모습들을 많이 보여줍니다. 분열의 정치를 끝낸 대통령이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국민 앞에 한없이 겸손한 모습을 보이는데 취임식이 아니다. 또 취임 선서식도 아니다. 취임 선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정부 출범을 하는 정식 행사도 7월 17일 재헌절 기념식과 함께 하는데 그것은 또 임명식이라고 이름을 붙인다고 해요. 무슨 뜻이냐? 새 대통령 취임을 기념하는 게 아니라 국민이 대통령을 임명한 것이니까 임명식으로 하겠다. 국민 주권 정부의 주체는 주권자인 국민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게 레토릭으로 끝나지 않고 정말 보여주는 그런 것들이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장윤미 변호사님, 네. 이제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이제 어떤 사람들이 또 새로운 정부에서 열심히 일을 할까 궁금한데 오늘 아침에 나오는 것 보니까 일단 국무총리는 김민석 최고위원이 네. 유력하다라고 나오네요. 거의 뭐 확실 이제는 보도가 예. 그렇게 나오는 것 같고요. 강훈식 의원 같은 경우에도 이제 삼선 의원인데 비서실장으로 한마평 오르고 거의 뭐 유력 이렇게 진단이 나와서 오후에 또 일부 인사안에 대해서는 발표를 한다고 하니까 이 두 의원에 대해서는 사실상 굳어진 게 아닌가 싶은데 언론에서 이렇게 진단을 하더라고요. 이게 다 현역 의원이잖아요. 그리고 뭐 총리도 그렇지만 비서실장도 의원직을 좀 내려놓고 가야 되는 그런 예. 정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본인 이제 시간이 많지 않은 정부기 때문에 조기 대선으로 인해서 인수위도 없이 바로 업무에 착수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신뢰관계가 좀 구축이 된 그리고 원내에서 같이 정말 일을 함께 해본 그러니까 국정 운영에 좀 드라이브를 세게 걸려는 하나의 신호탄 아니겠느냐 이런 전망들이 나오는데 바로 실용, 실리, 뭐 실사구시 이런 게 사실 이재명 정부의 하나의 이제 기치기 때문에 인사 안으로도 그런 부분을 보여주는 것 같고 또 강훈식 의원은 전당대회 때 이재명 후보의 또 경쟁자였어요. 예. 개파색이 상당히 옅고 그리고 충청권에서 대단히 이제 소통에 능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의원이어서 이 부분도 뭔가 이제 외연을 확장하고 뭐 이른바 친명 이런 프레임에서 더는 이제 가둬지지 않고 더 확장세를 보여주는 그런 인사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래요. 인사가 가장 중요하죠.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현재 뭐 아직 임명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현재 나오는 걸 보면 국무총리에는 김민석 의원 그리고 비서실장에는 강훈식 의원 국정원장에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의원 이렇게 지금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기사가 나오는데 김기현 변호사님 보시기에 이재명 대통령 인사 스타일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예, 우선 김민석 총리 이제 유력하게 예정되는 예정자를 봤을 때만 해도 실용주의 이걸로 다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특히 보수 정부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국무총리라고 하면은 뭔가 안정감 있는 무슨 당의 어르신, 원로 이런 분들을 선호를 하는데 김민석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집권 플랜, 그리고 이재명 정부 만들기 그런 공약이라든가 전략, 비전 이런 거에서 최일선에서 만들어왔던 분이거든요. 이런 사람을 국무총리로 낙점을 했다라는 것은 강력한 국정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실용주의 정책을 강하게 추진하겠다. 국무총리의 힘을 실어가지고 그런 의지로 읽힐 수 있습니다. 평소에 어떤 경기도지사 시절도 그렇고 성남시장 시절 때도 그렇고 실용적으로 일을 제일 잘할 수 있는 사람을 제일 일의 기준으로 삼고 일해왔던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인사기조가 그대로 드러난 것 같습니다. 예, 저도 뭐 강훈식 의원을 이제 비서실장으로 기용하는 것은 상당히 좀 전략적인 그 마인드가 있는 의원을 이제 가장 가까운 거리에 둬서 뭐 국회와의 뭐 소통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다 염두에 놓은 인사인 것 같고요. 저는 김민석 지금 의원을 국무총리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인수위가 없는 정부기 때문에 예. 사실상 국무총리가 인수위원장하고도 거의 뭐 이미지가 좀 겹치는 이런 느낌도 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국무총리에게 좀 나름의
그 내치에 관한 권한도 좀 실어줄 걸로 보이고요. 그렇다면 노무현 정부 때 노무현 이해찬 모델을 상당히 좀 벤치마킹 하는 거 아니냐,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요. 만약에 그런 식으로 된다면 우리 헌법이 내각제적 요소와 대통령제 요소가 많이 섞여 있고 혼합돼 있는, 저는 사실 통치구조 면에서는 잘만 운영하면은 좋은 헌법이라고도 저는 생각은 하는데, 만약에 그 모델을 가지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잘 한번 운용의 묘를 발휘한다면은 저는 매우 효율적인 국정 운영 시작부터 해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인사로 저는 평가합니다. 김민석 의원을 중용할 거로는 예상을 했습니다. 특히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김민석 의원을 매우 인정하고 존중하는구나, 그거를 느낀 게 한 2번 정도 계기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전당대회 때 이제 최고위원에 출마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이제 김민석 의원이 수석 최고위원이 됐는데 초반에는 그렇게 잘 안 나왔지요. 그때 이재명 대통령이 당시 이제 대표 때 거의 좀 그건 그 노골적인 지지죠. 김민석 의원이 좀 생각보다 덜 나오는 것 같네? 그 이야기를 한 뒤로 치솟았어요. 그래서 초반에는 약간 열세였다가 나중에 수석 최고위원이 됐고, 또 하나 제가 주목했던 것은 지난번에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선출이 된 다음에 국립현충원을 참배했을 때, 그때 이제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묘역까지 다 참배를 했어요. 그러면서 통합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보여주었는데, 가장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가 박태준 전 총리 묘역을 참배한 거였습니다. 포항제철을 회장을 지냈던. 그러면서 그 배경 설명을 하는데 이게 대통령 후보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의 이름을 꺼내더라고요. 그래서 아하, 그때 저는 중용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대표 시절과 대통령 후보 때와는 발언의 무게가 다르거든요. 그런데 그때 딱 꼭 집어서 이것은 김민석 수석 최고가 건의를 해서 내가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을 들을 때 아하, 그랬는데 여러분 그때 눈치 못 채셨죠?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께서 갑자기 가는 길에 박태준 전 회장의 묘역도 한번 들러보는 게 어떻겠냐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분이 DJP 연합의 그야말로 일종의 진보 보수 연합 정권이었죠. 통합 정권의 일종의 옥동자 아니었겠냐. 거의 통합의 아름다운 열매 같은 존재여서 한번 찾아보자고 해서 제가 갑자기 동의해서 일정에 없던 박태준 회장의 묘소를 한번 둘러보게 됐습니다. 예, 저기에서도 이제 통합의 의미를 강조했는데 바로 그런 아이디어를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이 또 줘서 내가 받아들였다라고 하면서 우리 같이 교감하고 소통한다. 그리고 뜻을 같이 한다. 이런 것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장유미 변호사님, 네. 통합과 관해서는 당신하고 나하고 지향점이 같아.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내가 그 순간 보지 못하는 부분을 정확하게 좀 지원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자문을 해준다라는 신뢰가 있는 것 같고요. 김민석이라는 정치인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정치 엘리트입니다. 민주당에서도 주류의 길을 계속 걸어왔고 서울대 총학생회장하고 영등포에 출마했는데 처음에는 떨어졌지만 계속 그 지역에서 이제 터잡아서 정치를 했고, 다만 이제 정치사에서의 흑역사라고 하면은 이제 뭔가 서울시장 이후에는 민주당과 좀 거리를 뒀던 이런 부분이 있지만 다시 굉장히 화려하게 부활을 해서 정치적 재개에 굉장히 성공을 한, 그리고 정치부 출입 기자들한테 들었더니 이런 이력과 경험이 축적된 김민석 이 의원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의 신뢰가 상당히 좀 두텁고 본인의 좀 보완제로 인식한다라는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연장선상에서 이번에 총리까지 발탁이 된 게 아닌가. 그리고 계엄과 관련해서도 처음에는 이거 음모론자 아니야라고 했지만 가장 정확하게 그 상황을 진단했던, 결과론적으로는 그런 정치인
사인이었던 부분이 있어서 아마 총리 발탁하게 된 데는 여러 이런 배경이 작용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 앞으로 또 강요 임명하고 또 여러 가지 인사할 때 보겠지만은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또 강조했던 것이 좌도 우도 아닌 실력파, 실용파 이런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실력을 가장 중요시한다고 봐야죠. 당연한 것입니다.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더라도 사실 모시고 일하기가 정말 힘이 든다. 네, 이런 말을 많이 예. 하세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이제 일 중독이라고 부를 정도로 일을 열심히 하고 또 많은 어떤 과제를 내주시기 때문에 일을 잘하는 사람을 가장 중시한다. 이거는 뭐 변하지 않는 원칙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아마 총리 중심으로 어떤 내치 과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민생을 많이 살리고 본인도 이제 안보라든가 안전이라든가 이런 국민적인 그런 열망을 담아내는 정책도 많이 철저하게 챙기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일과 관련해 가지고는 호가 났다고 그러죠.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시절에 보여줬던 업무 수행 능력 그리고 또 인사하는 거 이런 것들은 이제 누구나 같이 겪어봤던 사람들은 인정을 합니다. 일 잘하는 대통령이 될 겁니다. 그런데요. 일이라고 하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 일 잘하는 게 막 일만 하는 거하고는 다르거든요. 제가 기억하는 게요. 이명박 정부 때 그때 참 그 밑에 참모들이나 강요들이 정말 고생을 많이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일을 무식하게 시킨 거예요. 아침에 참모회의를 6시, 7시 막 이때 소집을 한대요. 거의 매일. 그게 어떤 스타일이냐면 정주영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현대가에서 쭉 자라는데 정주영 회장이 아침 7시에 막 회의를 합니다. 그러면 이 국가에서 하는 일은 아침 7시에 회의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통령이 7시에 회의를 하면 참모들은 6시 전에는 나와야 뭘 이렇게 자료도 준비하고 검토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참모들을 보좌할 사람들은 5시에 나와야죠. 그런데 저녁에 또 챙겨야 될 게 있고 사람들도 만나야 되고 그러는데 그게 매일같이 반복되면 사람이 어떻게 견뎌나겠습니까? 이건 사기업에서만 맨날 일을 했던 이명박이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냥 우리 부지런히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아닌 거죠. 이건 참 미련하게 일하는 거고 오래 못 갑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성남시장 경기지사 행정을 쫙 경험을 하고 어떻게 일을 했을 때 가장 최고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가 이걸 경험을 하고 성과를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일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기대를 갖게 되는 겁니다. 신인규 대표님. 그러니까 이제 일이라는 게 뭐 저도 이제 뭐 제 나름대로 일들을 좀 하면서 느끼는 거지만은 참 효율적으로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특히나 이 공직사회라는 곳은 어공과 늘공으로 나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고 선출돼서 들어온 이제 권력을 가지게 된 이제 그런 정치인들이 들어와서 사실은 늘공이라고 하는 이 직업 공무원들을 뛰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는 뭐 월급을 더 줄 수 있습니까? 뭐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냥 그 사람들에게 마음에 정말 국가를 위한 비전을 심어주고 그쪽으로 갔을 때 성과 보상, 열심히 일한 사람들을 제대로 된 자리에 배치하고 승진시켜주는 이걸 통해 가지고 공직사회에 여러 가지 활력을 좀 불어넣는 게 굉장한 실력인데 아마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해주신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제 그런 능력은 완전히 꽝이었던 것 같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기대하는 것은 작은 정부지만 성남시정부터 또 경기도 도정 이런 식으로 하나씩 사이즈를 커오면서 여러 가지 성과들을 좀 냈던 그 기반 위에 이제는 국정을 맡겨도 뭐 외치까지 포함해서 잘 해낼 수 있지 않겠는가 이제 이런 기대감일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직사회의 특수성을 좀 아는 그런 일머리가 있는 사람이 가서 일을 해도 어려운 일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국민들이 거는 기대가 아마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 아닐까 싶습니다. 예, 오늘 이재명 대통령 탄생의 기쁨 함께 했습니다. 오늘 오찬을 야당 대표들하고 같이 하는가 봐요. 수현님께서 김용태 천하람 같은 인간하고 오찬을 같이 하시네요. 짜증남 그러셨는데 통합 대통령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치열했던 그 순간에서 벗어나서 좀 더 넉넉한 마음으로 이재명 대통령 응원하고 지지해 줍시다. 내 생각과 조금 다르더라도 지지해 주는 것. 그것이 사실은 도량이고 인정인 겁니다. 에이, 마음에 안 들어. 그리고요, 6개월은 우리가 좀 봐줘야 됩니다. 허니문 기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건 또 잘못한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하는 거 참 좋은 거 아닙니까? 아까 이은주님께서 그런 거를 보내셨더라고요. 그 취임 선서를 마치고 청소 노동자를 맨 처음에 만났다. 지금 우리 대통령께서 청소 노동자들께 인사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역시 기대해도 될 자격 충분한 따뜻하고 품넓은 대통령이십니다. 이런 거 하나하나가 정말 대통령의 모습 어떤 분인가를 잘 보여주는 거죠. 오늘 1부는 여기까지 하고요. 2부에서 철스트라다무스 이병철 변호사 만나보겠습니다. 지난번에 트리플 크라운 예언을 했는데요. 오늘 한번 검증을 해봐야죠. 자, 1부 마칠 텐데 짧게 세 분 패널께 새로운 대통령에게 바라는 말씀 한마디씩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현 변호사님. 네, 오늘 이제 통합의 대통령,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말씀을 꼭 지키시길 바라고 본인이 또 얘기를 하셨어요. 통합과 봉합은 다르다. 네, 그렇기 때문에 혹시 뭐 오늘 뭐 김용태나 뭐 천하람 이런 사람들하고 밥 먹는다고 우려하시는 분들도 그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된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이제 정의로운 나라, 진짜 대한민국에서 다 같이 웃으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장윤미 변호사님. 저는 아까 앵커님도 짚어주셨던 부분이 너무 마음에 남아서 따로 적어놨는데 통합은 유능의 지표, 분열은 무능의 결과. 무능의 결과 전 대통령이 탄핵됐고요. 이제 민주정부는 유능을 통합을 통해서 보여줄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에 와 있는 모습이 굉장히 편해 보입니다. 네. 국회의원을 2번이나 지냈고 또 뭐 정당의 대표까지 2번을 지냈기 때문에 아마 그럴 것 같은데 저는 그 대통령께서 보여주는 이 통합의 행보 속에 반정치라는 요인을 반드시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반정치를 청산하는 위에 정말 정치 복원의 길로 나아가는 첫 시작점, 첫 단추를 잘 꿰매주셨으면 좋겠다. 많은 욕심을 내실 필요는 없고요. 그 정치 복원의 첫 돌만 놔주셔도 저는 국민들이 박수를 보낼 것이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세 분 패널께서 따뜻한 말씀 그리고 때로는 쓴소리 아낌없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이재명 대통령 국민 주권 정부가 성공하지 않겠습니까? 예, 세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스트라다무스님한테 그거 하나 쓸 거면 여쭤봅시다. 그러면 이재명 후보 득표율 몇 퍼센트 정도 예상하세요? 저는 진짜 우리 백사장님 참 진짜 정확한 질문을 진짜 제가 해주셔서. 질문할 때마다 그렇게 얘기해 주시고 저 너무 고마워요. 네. 아니, 너무 예리하고 가장 중요한 저는 이래 봅니다. 이재명 후보의 압승은 당연한 건데 얼마나 벌어지느냐 저는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할 가능성이 높다. 네, 시대의 연가 철스트라다무스 이병철 변호사님과 오늘 만나는 날을 매우 기다렸습니다. 왜? 지난번에 한번 예언을 하셨지 않습니까? 오늘 검증해야죠. 자, 이병철 변호사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경호처장으로 가십니까? 서울대병원에서 제 눈 시술을 해가지고 자외선 차단해야 된다고. 그래서 선글라스 최소한 일주일간 다니면 안 되는데 오늘 우리 백운기 선생님 뵈러 왔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주 빨리 나으시기를 바라고 네. 먼저 우리가 일단 검증부터 해야 되잖아요. 네. 지난번에 트리플 크라운 예언하셨는데 네. 뭐를 예언하셨는가 우리가 한번 다시 확인을 해보고 검증에 들어가겠습니다. 네. 아직이요? 네. 지난번에 3가지 예언을 하셨잖아요. 네. 우리가 영상으로 볼 텐데 네. 정리를 한번 짧게 해주시면 뭐였죠? 첫째는 최대 격차표. 예. 이명박 때 530만 표를 예. 넘었을 거다. 둘째는 최다 득표율. 예. 박근혜 때 51%를 넘었을 거다. 예. 세 번째는
방송에서 이명박 때 밤 10시 47분에 확정 발표 자막이 떴는데 예. 이번에는 더 빨리 뜰 거다. 예. 그런데 요 세 번째 거는 예. 이거는 보궐선거여가지고 8시까지 투표를 했으니까 2시간을 뒤로 빼면 그렇지요, 그렇죠. 12시 한 반경 예. 그 이전 그렇게 해야 되겠죠. 자, 영상 준비됐나요? 그러면 이재명 후보 득표율 몇 % 정도 예상하세요? 저는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할 가능성이 높다. 네. 삼관왕. 그때 530만 표였거든요. 차이가. 저는 이번에 550만 표 차이 이상으로 이재명 후보가 이긴다고 봅니다. 둘째 이제 득표율의 최대는 박근혜 때 1%였어요. 네. 저는 51%를 넘길 거라고 봅니다. 세 번째는 MB 때가 확정을 밤 10시 47분이더라고요. 저는 그것보다도 더 일찍. 네, 일찍 한 10시 정도에는 확정될 것이다. 그 세 가지 트리플 크라운이 달성될 가능성이 저는 90% 이상입니다. 자, 그런데 일단 어제 출구조사 나왔을 때만 해도 이야, 우리 셜스트라다무스 또 예언 딱 적중했네 했는데 최종 결과를 보고는 조금 갸우뚱하게 됐죠. 출구조사가 방송 3사 KBS, MBC, SBS가 한 거랑 예. JTBC는 별도로 하거든요. 네. 그 비슷했어요. 예. 51대 39, 격차가 12%. 근데 그 슈퍼컴퓨터가 하는데 예. 슈퍼컴퓨터도 오차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 이제 그게 그러니까 이제 실제는 한 8% 차이 난 거니까 그 출구조사는 한 12% 차이, 그냥 한 3%, 4% 정도. 그 이제 그 오차는 어디서 생겼냐? 이제 그게 중요하겠죠. 저는 본래 사전투표를 안 하고 항상 본투표 점심이나 오후에 하거든요. 예. 어제도 오후 한 1시쯤에 갔는데, 왜냐하면은 본투표에 이제 노인분들이 많이 보통 나오시니까 이제 그거를 느껴보려고. 이렇게 느낌으로 이렇게 하는 정성평가도 중요하거든요. 예. 정량적인 것. 근데 어제 보니까, 제가 가는 투표소는 굉장히 보수적인 동네인데, 12시, 점심 12시 전까지는 줄이 굉장히 길었어요. 근데 점심시간이 지나고부터는 급격히 줄이 줄어서 오후 한 2, 3시 되니까 줄이 거의 없는 정도까지. 예. 그래서 이제 보수층, 특히 이제 노년층들이 아침 일찍부터 많이 나오셨는데, 이제 과거에 그 2012년 박근혜 당선 때, 그때가 사실은 이제 문재인 후보가 거의 따라 붙었는데, 당일날 오후에 전국에서 노인분들이 쏟아져 나와가지고 거의 100만 표 차이로 뒤집었거든요. 예. 이제 그때하고 비교해 보면은 오후에 상당히 줄어서 제가 보수층들이 많이 이제 이렇게 이 투표율로 따라잡지만 그게 굉장히 한계가 있구나. 그러니까 10% 이상의 격차는 벌어지겠다. 그런데 출구조사가 왜 안 맞았냐? 예. 출구조사가 10만에서 20만 정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전투표도 하고 어제도 제가 각 투표소 이렇게 쭉 다녀보니까 투표소 나오면 한 20m 그 거리를 두고 출구조사하는 분들이 이렇게 서 있어요. 그거는 역시 저는 샤이보수라고 봅니다. 김문수를 찍고 나왔는데 설마 그거를 표현할 수가 예. 없는 분들. 예, 그 오차가 제일 컸다고 보고 제가 예측했던 거는 한 15% 격차가 날 거다. 그러면 이명박이 때 530만 표 이상이 벌어진다. 예. 네, 그러면 지금 8%니까 한 7% 오차가 났잖아요. 이제 어제 출구조사에서 지금 확인된 그 샤이 보수들, 그 다음에는 최근 이제 1, 2주 동안 저는 이렇게 중도적인 입장에서 이제 중간에 중도층이라고 하는 한 40%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상대방이 잘못하는 거 뭐 이런 게 문법이지만 우리가 잘해야 되는데 우리가 실수를 하면은 민감하게 반응하거든요. 이게 팽팽할 때는. 저는 제일 뼈 아픈 거는 유시민 작가의 실언이라고 봅니다. 중도분들이 전부 다 그 얘기를 이제 지난 일주일 동안 많이 했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그리고 이제 그 토론 때는 뭐 말씀드렸지만 이준석의 그 헛소리,
그러니까 그래도 효과를 봤거든요. 호텔 경쟁이란 말도 안 되는 뭐 커피 원가 이런 거. 뭐 이재명 후보께서 그 진짜 유치한 논쟁이었다. 그 말이 정답이지만 일반 국민들은 잘 모르잖아요. 거기에 한 2~3%의 동요가 있었다라고 보고 그다음에 좀 제가 그제 많이 들었던 게 이제 중도 주식 투자 이런 데 관심 있는 분들. 예. 진 로저스 회장 얘기를 많이 해요. 주식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만 그게 약간 좀 영향을 주지 않았느냐. 악영향을. 기존에 이제 이재명 후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가진 분들 예. 한테 진 로저스 그 약간 해프닝 비슷한 거잖아요. 예, 회장이 뭐 지지 선언을 했다 아니다. 그게 부정적 인식을 강화하는 어떤 그런 이제 그런 그 변수가 이제 한 뭐 출구조사는 한 4%, 제 예측은 한 7%의 오차를 낳았다. 근데 7%라는 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3.5% 하면은 이제 오차의 거의 최대치인데 그런 것 같고. 근데 사실은 제가 그 정치는 과학이고 대선 예측도 이제 과학인데 이게 통계학적으로 어제 출구조사 예측치 그 한 12% 정도 차이가 날 거다 하는 네. 게 열흘 전에 경향신문이 발표한 그 서울대 연구팀 그 조사했던 제가 여기서도 한 말씀드렸죠. 276개 여론조사 기관 6개월치를 메타 분석해가지고 모수를 추적하는 그것도 12% 차이로 예측했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슈퍼컴퓨터 그 출구조사 방송 3사의 슈퍼컴퓨터도 그 모델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데서 조금씩 이제 오차가 생겼다고 볼 수가 있는데 막판에 보수 대결집이라고 할까요? 저는 이 정도까지 강하게 뭉칠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는데 사전 투표가 대구 경북이 엄청나게 낮았을 때 저는 투표 의혹이 좀 꺾인 거 아닌가 이렇게 봤거든요. 네. 근데 그게 전혀 아니더라고요. 전혀 아니죠. 그 작년 총선 때도 사전투표는 호남이 압도적으로 높았고 대구 경북이 제일 낮았거든요. 그런데 본투표에서 많이 쏟아져 나왔고. 그런데 이번에 굉장히 다행인 것은 작년 총선 때 부울경, 부산 같은 경우에 사전에 그 여론조사는 민주당도 상당히 득표할 거라고 직전까지 그렇게 예측했는데 예. 실제는 18개 의석인가요? 그중에 전재수 의원 한석 말고는 전부 다 국민의힘 몰표가 나왔거든요. 이번에 그런 현상이 벌어지느냐 이게 저는 제일 우려했고 제일 그거를 관심 있게 봤어요. 그런데 이제 부산 뭐 부울경 비슷하지만 부산에서 지금 이재명 후보가 40%, 부울경 평균 40%가 나왔으니까요. 김문수 후보가 한 49, 50. 사실 큰 차이가 안 났죠. 이게 가장 그 국민의힘한테는 앞으로도 제일 뼈아픈 것이고 이재명 후보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지금 여러 이렇게 주요 포인트들이 있지만 그 부울경에서 큰 차이가 안 나는 40%를 넘겼다는 건 역사상 최초거든요. 예. 대선에서. 그럼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보면은 이준석 후보가 8.34가 나왔거든요. 네. 혹시 변호사님 보시기에 젓가락 발언 아니었으면 10% 넘었을까요? 넘었죠. 어. 제가 뭐 다른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 젓가락 발언 터지고 제가 뭐 고소도 했고 지금 한 수만 명의 그 응징 소송하겠다는 분들이 이미 모였어요. 예. 지금도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이 분노가 너무나 커요. 그래서 제가 한 5% 정도까지 떨어질 거다라고 저는 예상했는데 어제 출구조사는 7%로 나왔는데 실제는 이제 한 8% 정도잖아요. 이것도 이제 5%까지 안 떨어진 이유가 뭐냐? 이거는 이제 반사적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유시민 뭐 실언이라든가 이런 이슈가 덮어가지고 이준석이 악마성에 대한 이 분노가 덮인 그런 효과가 컸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준석 후보의 득표율은 5% 미만 이하다. 예. 그렇게 보고 뭐 5%든 8%든 10% 밑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뭐 예상한 그런 파산이나 여러 또 사법 리스크는 뭐 피할 수 없을 겁니다.
어찌됐든 이제 트리플 크라운 그걸 달성하지는 못했지만 아닙니다. 달성했다고 보시는 겁니까? 제가 예상한 그 트리플 크라운은 아니지만 예. 올림픽도 있지만 월드컵도 있잖아요. 다른 관점에서 예. 보면 삼관왕 굉장히 유의미한 예. 뭐냐면 첫째 역대 대선 중에 가장 득표 수가 많아요. 예. 1,700만 표가 넘었죠. 그러니까 투표율도 굉장히 높았고 또 뭐 득표율도 높았으니까. 득표율도 기록이고 그러니까 최대 득표도 숫자라고 기록이고. 예. 예,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 그 다음에 민주당 출신 그 대통령 중에서 가장 득표율이 높습니다. 49%. 그 전에 보면 김대중 대통령 때는 40%, 네. 문재인 대통령 때는 이제 이렇게 삼자 분할됐기 때문에 41%. 그간에 제일 높았던 게 노무현 대통령이 48%더라고요. 근데 이번에는 거의 50% 가까이 간 49%. 그러니까 민주당 출신 대통령 중에 가장 고득점을 했다. 이것도 굉장히 의미가 큰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드렸지만 부울경에서 40%를 돌파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 제가 부산 사람이기 때문에 더더욱이 이 부울경이 그간에 그 중요한 역사적 고비 때 큰 역할을 많이 했거든요. 그 뭐 4.19도 마산, 부산 마산에서 그 부정선거 그게 터졌고, 그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1979년 부마 사태, 부마 항쟁, 그리고 박정희 시해 사건, 그다음에 87년도에 6월 항쟁. 6월 항쟁은 제가 그때 이제 학생운동군이었고 직접 참가를 했기 때문에. 근데 그 6월 달 들면서 장마가 계속됐고 서울에 이제 명동성당 농성이나 이런 거는 풀리고 하면서 서울은 시위가 좀 소강 상태였거든요. 그때 저는 이제 부산으로 내려갔어요. 고향이 부산이라서. 예. 부산이 가장 시위가 격렬하다고 해서 부산에서 그때 6.29 항복선언 터지기 한 며칠 전이죠. 6월 24일로 기억하는데 그때 서면에 25만 명이 모였거든요. 그러니까 정경이나 이런 분들이 그냥 무장해제가 됐어요. 더 이상. 그 새벽에 전두환이 지시로 부산 외곽에 공수부대가 배치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이 막아가지고 결국 이제 6.29 항복선언으로. 그러니까 부산이 그런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고비 때 큰 역할들을 했는데 부산이 야도잖아요. 본래. 예. 근데 이제 이번에도 내란 진압에 있어서 이번 부울경의 40% 돌파는 굉장히 중요하고 앞으로 국정 운영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제 그게 있고 세대별로 2030이 특히 남성들이 굉장히 이제 극우화돼 있고 뭐 하다 이거 걱정을 많이 하잖아요. 오늘도 통계를 보니까 20대는 역시 이제 그 김문수 쪽 그게 많은데 또 이준석이 쪽 30대는 1등이 이재명 후보예요. 37, 8%. 꼴찌가 이준석이고 30대. 그러니까 이제 4050이 이제 주력인데 민주당 지지. 30대도 이번에는 이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다. 이 세대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20대 남성들을 이제 5년간 잘 또 설득하고 이끌어야 되겠지만 30대가 일단 1등의 표를 줬다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최다 득표, 민주당 출신 득표율 최고, 그 다음에 부울경 30대 이렇게 보면 올림픽은 놓쳤지만 은메달이지만 월드컵은 삼관왕했죠. 알겠습니다. 이번에 보면 대구 경북은 조금 더 노력을 많이 기울여야 될 것 같고 부산, 울산, 경남은 상당히 좀 이렇게 변화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특히 출구조사에서는 울산이 디비진 걸로 나왔잖아요. 네. 결국은 뭐 다시 돌아갔지만 네. 그런 것도 어찌됐든 변화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보입니다. 예. 이제 좀 예언가님 오셨으니까 미래들을 또 한번 좀 점쳐봅시다. 먼저 이준석부터. 이준석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파산할까요? 파산. 불가피하게. 이번에 이제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얼마나 들었을까요? 대선 치르면서. 오면서 제가 이제 뉴스 검색을 해보니까 이제 어느 기자님이 한 30여억 원이 들었다라고 취재를 한 거겠죠. 예. 그런데 그거 따블은 들거든요. 60억 정도 들었을 거예요. 실제로는. 예, 최소 비용이 있으니까. 그것도 제가 그냥 내피셜이 아니고 그 민노당이라든가 정의당이라든가 이제 이런 이렇게 소수 정당
한테 제가 이제 그 비용 추산을 물어봤어요. 또 과거에 또 3년 전 대선 때 심상정 후보 나왔던 정의당 이런데 그 계산하는 그 최소 비용이 있으니까 최소 60억은 든다. 그러면 어떻게 그걸 갚죠? 못 갚죠. 이제 당의 예산으로 뭐 충분히 커버가 된다라고 그 사무총장인가 하는 분이 그렇게 얘기는 하던데 뭐 말은 그렇게 해야 될 거고 그 정부 보조금이나 당 예산으로는 한 20억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또 취재가 됐어요. 이제 여러 기자님들이. 예. 그래 보면은 대략 못 잡아도 30억에서 40억 정도는 이제 적자죠. 그거는 후보가 메꾸는 거거든요. 본래 대통령 선거 놓으면 후보가 돈 만들어 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당의 부채로 다 잡혀 있으니까 그럼 후보가 뭐 돈이 없으니까 그러면 당은 이 당이라는 게 뭐 무슨 국가 조직도 아니고 국가 조직이면 그거를 망하게 하는 것도 어렵지만 정당이라는 거는 민법상에 법인격 없는 사단이라 해가지고 동호회 비슷한 거예요. 예. 우리 축구 동호회. 그러니까 정치적 목적을 가진 동호회인 거죠. 그러면 그 채권자들이 돈 뭐 이렇게 외상했다 이러면 소송 내고 있는 거는 압류하고 그 부족하니까 그러면 파산 신청합니다. 결국은 그렇게 갈 거다. 네. 일단 그럼 국회의원들 3명은 일단은 그래 되면 무소속으로 예. 일단 남겠죠. 그러면은 결국은 국민의힘도 이제 당 색깔도 바꾸고 이름 바꾸고 이제 다 하겠죠. 또 그거를 노리고 홍준표 시장은 계속 막 매일 그러니까요. 매일 그죠. 그쪽 사정을 한번 지금 물어보고 수해. 싶은데 일단 김문수는 어떻게 됩니까? 그분은 뭐 정치 활동은 뭐 안 할 거라고 봅니다. 그냥 집에 가시고 이제 그냥 조용히 뭐 전당대회 나오고 저는 안 할 거라고 봅니다. 오늘 취임 선서에도 모습이 안 보이더라고요. 네. 또 제가 그런 말씀도 여러 번 들었거든요. 뭐라고요? 그 이제 떨어지면 예. 정치 활동은 그만한다? 그 이상. 예. 건강도 안 좋고 될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뭐 뛰는 사람은 될 거라고 생각하죠. 예. 그리고 사실 저도 약간 섬찟했는데 예. 이제 최종 그 결과를 보니까 그래요. 김문수가 41, 이준석이가 8이잖아요. 예. 그냥 단순 합계하면 49잖아요. 그래요. 우리 쪽보다 약간 높거든요. 예. 단순 합계는. 그런데 이제 거기서 좀 빠지는 거를 계산하더라도 굉장히 어떤 몇 퍼센트의 어떤 승부가 벌어질 수도 있었다. 그렇지만 단일화는 본래부터 불가능한 거였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저는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되는 게 일단 41.15% 득표를 했는데 맨 처음에 여론조사 처음에 막 그 난리 피우고 그랬을 때 20%대까지였잖아요. 그럼 축축축축 치고 올라오니까 운동을 하면서 야 이러다가 뒤집어지겠는데 이런 기대 가질 법도 하죠. 그런데 이제 그거는 이제 본래 대한민국이 그 뭐 진보 보수로 딱 그냥 양분하면 50대 50이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비상기업 내란 이 국가 반역 사건이 터졌는데 과연 보수가 그 정도로 그렇게 되겠냐 그런 특수성이 있는데 그렇지만 뭐 40% 45% 정도는 항상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한덕수하고 단일화를 하니 안 하니 막 엉망진창일 때는 한 20%대에서 이렇게 가다가 그래프가 한 2주 만에 급상승하잖아요. 그리고 상승할 만큼 하고 멈춘 거죠. 이제 거기에 본래 보수의 그 조직표라는 게 있는 거니까 예, 그냥 나올 표가 다 나온 겁니다. 그렇죠. 그나저나 국민의힘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까요? 이제 국민의힘은 이제 뭐 조속히 전당대회가 있을 거고 당 대표를 뽑을 거고 이제 당 색깔, 당 이름도 바꿀 거고 이제 그 다음에 내년 지방선거를 이제 또 준비를 해야 되니까. 이 국민의힘으로 선거를 치를 수 있을까요? 1년 남았잖아요. 예. 1년은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을 수 있는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안 쪼개지겠습니까?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아. 분당은 없습니다. 국민의힘이라는 데는 거기에 정치인들은 어떤 새로운 미래를 또는 뭐 험지에 나가가지고 뭔가 벤처 정신으로 이런 사람들 한 명도 없습니다. 그냥 온실에 하초 눈치 보고 그거 다 공무원들이잖아요. 판사, 검사, 고위 공무원들.
그런 사람들, 특히 TK에 몰려 있는 그 사람들이 뭐 분당해가지고 정치적 이념이 다르다, 그거는 불가능하고, 한 번도 그랬던 적도 없습니다. 그쪽은. 그런데 야성이 있는 정치 지도자들, 그리고 자기를 따라올 국회의원들이 많이 있는, 그거는 삼김 시대 때 끝난 거죠. 그 삼김이라는 그 엄청난 위대한 지도자들이 있으니까 그게 가능한 건데, 그 이후에 뭐 노무현 대통령 정도 돼야 뭐가 가능하겠죠. 그때 열린우리당 이런. 지금 뭐 국민의힘에 보면 다 그냥 쪼무레기들이잖아요. 그 당대표로 나올 만한 사람이 뭐 한동훈, 상대적으로 좀 이번 비상계엄에 해서 조금 개혁적이다. 한동훈 씨는 여전히 좀 지지율이 있을 테고, 나머지 뭐 다 그나물의 그 밥이죠. 홍준표 시장은 돌아오겠죠? 무조건 이제 다음 주 오겠죠. 예. 오면 MB부터 만납니다. 아. 그거 보세요. 왜냐하면 MB 세력이 제일 크거든. 예. 그걸로 아마 제 생각에는 서울시장도 올라갈 거예요. 서울시장. 내년에. 그러고 또 이제 대통령 선거는 죽어야 끝나지. 그 마약보다 더 그 강한 게 정치 중독인데. 그러면 홍준표 시장 입장에서는 누구 한동훈하고 같이 손을 잡을까요? 이제 전당대회는 안 나오겠죠. 예. 아니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을 내세우고 뒤에서 같이 손을 잡고 밀어주고 뭐 이렇게 할 가능성 있겠죠. 상대적으로 본인은 지금 개혁적이다고 어필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 하와이에서. 예. 자기하고 이준석이 탓하지 마라. 그러니까 여태까지 너희들 친윤들 또 국민의힘 너희들 썩어 빠진 놈들 이렇게 자꾸 자기를 지금 색깔을 세탁하려 하는데, 아니 그런데 홍준표 시장이야말로 지난 3년 동안 윤석열이한테 그렇게 90도로 면정복배한 사람이에요. 우리 국민들이 수도 없이 봤습니다. 그 장면을. 갈라서지 않는다면 한동훈하고 상대적으로 맞서서 싸울 사람은 어떤 쪽일까요? 뭐 결국은 친윤 세력을 보면 그래도 약간 이미지가 있는 건 뭐 나경원 정도 아니겠습니까? 야, 그걸 또 봐요? 어쩔 수 없어요, 그 동네는. 야. 네. 근데 이번에 한동훈이가 예. 이긴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MB 세력이 누구를 미느냐에 따라서 결정나겠죠. 지금 그쪽 당은 주인이 MB입니까? 그렇죠. 큰 대주주가. 예. 그 밑에 기관 조직이 다 MB가 만들어 놓은 조직이에요. 그러니까 저렇게 MB가 설치고 다니는 거죠. 그렇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에 이렇게 서문시장 나서고 그게 표결집에 영향을 많이 줬을 겁니다. 예.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그냥 유형 하나 내년에 대구시장 시키는 그 예. 정도고 본인이 어떤 정치 세력화 이런 거는 전혀 관심이 친박은 이제 소멸됐다고 봐야죠. 그런데 예. MB 세력은 막강합니다. 예. 이번에 친윤 내란 세력들이 다 MB계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점에서 보면 사면 함부로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이거 다 사면해 가지고 이렇게 설치고 돌아다니는 맞습니다. 거 아닙니까? 예, 예. 윤석열, 김건희 이제 사법 처리가 곧 다가올 텐데 일단 이제 내란 특검법 통과하고 여러 가지 특검법 하면은 이번에는 거부권 행사할 사람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거는 진짜 빨리 해야 되거든요. 예. 지금 국민들이 대선 끝나고 이 시간이 좀 지날수록 또 이제 지금 왜냐하면 이번에 확인했지만 뭐 한 40몇 프로가 반대하는 세력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란 특검법 뭐 이렇게 김건희 특검법 이런 거는 신속하게 해서 이 정광석화처럼 해서 끝내버려야 돼요. 예. 검찰청 소멸도 마찬가지고. 예. 뭐 그런 차원에서 오늘 지금 뉴스가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예. 예. 그 빨리 좀 해고 그래야 뭘 신경 쓸 걸 신경 쓰고 맞습니다. 경제를 살리고 맞습니다. 그렇게 하지 이 않겠습니까? 똥부터 빨리 치워야지 뭐 예. 무슨 민생을 챙기고 뭐 할 건데. 가급적이면은 그런 것을 대통령이 손을 안 대고 다른 쪽에 좀 알아서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그런 건 국무총리가 좀 맡아서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은 민생에 집중하셔야 되고 이제 뭐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안 하는 그건 이제 국무회의 이런 거는 이제 총리가 이제 주도를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총리는 지금 김민석 의원이 내정됐다 예. 하는데 그 일단 국회 청문회가 있고 또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되니까 어쨌든 물리적인 시간이 한 달 정도는 걸릴 거예요. 또 장관들도 마찬가지고 청문회를 일단 해야 되니까 이제 그러면은 당장은 뭐 기존에 뭐 있는 사람 뭐 총리 대행 뭐 이런 사람으로 한 달간은 끌고 갈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네.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뭐 아무 역할을 할 수는 없으니까 예, 그냥 대세에 쫓아서 그냥 가겠죠. 그렇지만 하여간 그런 국무회의에서 이런 거를 빨리 처리를 하고 대통령은 오늘부터 연말까지 무조건 민생 경제 살리기 여기에만 그렇죠. 집중하셔야 될 겁니다. 지난번부터 계속 그 점을 강조하셨고 추석 밥상에 그렇습니다. 그걸 딱 올려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셨죠. 네. 추석 민주당- 밥상에 예. 윤석열뿐만 아니라 윤석열은 7월 내로 다 재구속이 될 것이고 네. 뿐만 아니라 김건희도 이제 구속이 되고 김건희 일가 그 주변 그 부정 비리 이제 이게 상당 부분 구속은 일단 돼야 추석 밥상머리에 그렇게 그렇죠. 생각합니다. 그 애들은 다 그렇게 좀 정리하고 대통령은 경제 살리기에 매진하는 그렇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될 거고. 그리고 이제 이 비리 척결 관련해서 이거 뭐 어떤 데도 이 말씀은 안 하시고 예. 또 잘 모르시니까 그런 것 같은데 친윤계 청산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예. 친윤들이 부정 비리가 없을 리가 없잖아요. 예? 뭐 돌아가신 분 빼고 예. 지금 당장 윤한홍 의원은 예. 건진법사, 통일교, 김건희 이쪽으로 지금 보도가 많이 났어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뭐 김건희 조사하면 다 같이 엮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윤한홍 그 의원은 그 MB계 중에서 상당히 그 MB에 굉장히 가까운 분이에요. MB하고 가까우면서 MB를 배신하고 윤석열한테 붙었다 이렇게 또 보는 사람도 있어요. 또 윤석열이 어차피 MB가 예. 데리고 노는 그거니까 그 MB가 서울시장 할 때 이분이 이제 그 서울시 공무원 그 총무 뭐 과장 이런 거였고 예. 그래서 MB 청와대 갈 때 따라간 이제 그러니까 이제 MB 어떻게 보면은 좀 그 가방 모치 비슷한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분은 이미 지금 언론에 많이 났습니다. 그 통일교가 또 뭐 어쨌든 지금 건진법사 등등 해가지고 윤석열이도 독대를 했다는 거고 통일교 관계자 그분도 윤 씨더만요. 예. 또 기획재정부가 캄보디아 이런데 그 지원하는 ODA 자금 예. 이게 특히 캄보디아 쪽에 거의 7천억 가까이가 갑자기 정액이 됐고 하다 이런 데에 그 중간 연결고리가 윤한홍 의원이 이름이 등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주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MB 때 비슷한 비리들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예. 자원 개발한다. 자원개발 그리고 특히 이제 이 MB 때 실세라는 사람들의 그 의혹 사건들이 이 아시아, 캄보디아, 미얀마 그리고 아프리카, 카메룬 이런 데서 다 터졌어요. 예. 그때는 미얀마에서 석유 광고 채굴을 한다 해서 MB 조직을 다 장악하고 있는 이 회장, 세미준, 이영수 회장 그분이 그 위에 그 당시 왕차관, 박영준 왕차관의 그 뒷배를 가지고 미얀마에서 그 엄청난 이권을 가졌다. 또 뭐 비슷한 사람들 뒷배로 아프리카 카메룬에서 다이아몬드 비리가 또 터졌죠, 그때. 그건 외교부까지 동원이 돼가지고. 예. 그 수법하고 거의 비슷하거든요. 이번에 캄보디아. 예. 그리고 이제 뭐 장제원 의원은 돌아가셨고, 나머지 친윤 중에 친윤, 뭐 권성동, 이철규 등등 이분들이 과연 깨끗할까요? 1년 차 때부터 지난 이제 윤석열 정권 3년 중에서 1년 차 때는 이분들이 다 쥐고 흔들었거든요. 청와대를 완전히 이분들의 사람으로 청와대가 다 그 비서진들이 깔리고 이제 그것을 뒤늦게 이제 윤석열 씨가 깨달아 가지고 확 다 또 숙청을 했죠. 예. 그 사이에 상당한 그 의혹 사건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터져 나올 거라고 봅니다. 제가 아직은 구체적으로는 말씀을 못 드립니다. 살려고들 난리 치겠지만 다 드러나겠지요. 예. 한번 그것도 두고 봅시다. 예. 그런데 이제 이런 걸 올해 연말까지 그러니까 빨리 신속하게 예. 해치워야 될 거라고 봅니다. 지저분한 얘기 쪽에서 하나 더 하고 이제 좀 밝은 얘기 하나 하죠. 지저분한 쪽으로 뭐냐면
저는 이제 그 부분에서 균형점을 찾는 것이 이 정부의 가장 어려운 일이고 숙제일 것 같은데 내란 종식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더러운 것들 다 처리해야 청산해. 되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정치 보복은 안 하고 또 미래, 통합 이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 사이에서 아 이건 정치 보복이야. 이게 무슨 통합이야. 이런 소리가 분명히 나올 건데 네. 가르마를 어디쯤에서 타야 그게 가장 좋을까요? 그건 저는 좀 쉽다고 생각합니다. 아, 예. 그것을 할 사람을 잘 뽑아야 돼요. 공수처가 해야 됩니다. 네. 검찰은 소멸시켜야 되기 때문에 예. 또 믿을 수도 없고. 그리고 지금 거명되는 이 사람들은 전부 공수처법상 공수처 수사 대상인 사람들이거든요. 국회의원 뭐 이런 사람들도. 공수처장을 굉장히 능력 있고 훌륭한 분으로 뽑는 게 이 지금 청산하는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나머지 뭐 내란 특검이라든가 이런 건 이제 특검을 잘 뽑아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다 특검으로 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이제 공수처가 정말로 역량을 올 연말까지 6개월 동안 발휘할 수 있는 훌륭한 분을 뽑아놓으면 그냥 맡기면 되는 거죠. 예. 대통령은 그분을 부르지도 말고, 옛날에 저는 이제 모든 그 어떤 의문점 또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될까 걱정거리가 있을 때는 김대중 대통령 5년을 찾아보면 다 정답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미래를 좀 얘기를 해봅시다. 저한테 이병철 변호사님께서 이렇게 글을 보내주셨는데 네. 김대중 대통령만큼만 하면 된다. 그런 그렇습니다.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점을 강조하시고 싶은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김대중 대통령만큼 잘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더 잘할 수도 있죠. 물론 그런데, 예. 김대중 대통령 5년간 그때는 정말 IMF라는 정말 너무나 지금보다 비교도 안 되는 위기였죠. 이제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은 또 본인이 독자적으로 당선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김종필이라는 5.16 군사 쿠데타를 만들어낸 기획한 김종필 총리와 또 손을 잡았고, 그런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힘든 상황에서 5년의 국정을 이룰 수 있는 목표를 사실상 거의 100% 다 달성했거든요. 그때 그것을 어떻게 돌파하고 고난을 극복했는지를 보면 정답이 다 나온다. 그럼 너무 쉽다 이거죠. 지도가 있으니까. 산을 가는데 그때는 지도 없이 갔을 텐데 지금은 다 김대중 정부가 만들어 놓은 지도가 있으니 그것만 잘 따라가면 그때보다 훨씬 큰 성과를 낼 수도 있겠죠. 첫째는 김대중 대통령이 그때 했던 첫 일성이 내부터 국무총리 장관 이 지도자들부터 고통을 분담하겠다. 예. 그게 가장 컸다고 봅니다. 예. 저는 그때 굉장히 그걸 보고 울었어요. 고통 분담.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한 처음이었어요. 여태까지. 그리고 실제로 고통을 분담하셨죠. 예. 월급을 30% 깎아라. 그리고 자발적으로 그때 고건 국무총리도 자발적으로 30%씩 깎고, 하위직 경력직 직업 공무원들은 그런 거 하지 마라. 우리 고위직들, 정무직들이 솔선수범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국민의 마음을 움직이는 게 지도자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우리도 하겠다 해서 건모으기 운동이 예. 그렇게, 이거는 뭐 세계사적인 사건이었거든요. 그 건모으기 운동 그걸로 그 당시에는 20억 불 이상이 모였거든요. 그 금을 팔아가지고. 그 엄청난 돈이었죠. 그 당시에. 그 20억 불이면 뭐 한 2조 5천억 정도 지금으로. 근데 지금으로 하면 10배 정도는 될걸요. 그러니까 국민의 마음을 움직이는 게 지도자의 가장 뛰어난 역량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스스로가 희생하고 헌신해야 된다. 이게 현재 제일 중요한 거라고 봅니다. 역시 지도자는 국민의 마음을 얻어야죠. 마음을 움직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솔선수범해야죠. 그렇죠. 예. 그런 것을 강조하신 거죠. 그리고 이제 그때도 경제가 제일 중요했지만 지금도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민생경제, 서민경제를 이렇게 이 병원의 중환자가 온 거하고 마찬가지거든요.
이 대한민국이. 근데 지금 혈관이 막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뚫어야 되는데 이게 피가 돌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그게 뭐 재정을 돈을 투입한다. 또 뭐 금융위하고 한국은행이 금융을 통화를 투입한다. 이제 이거는 기본적인 정책이고 그걸 한다 해서 도는 건 아닙니다. 왜? 돈을 뿌렸어. 그런데 이 돈을 빨리 써야지 돌잖아요. 이거는 심리거든요. 소비 심리, 또 기업은 투자 심리, 또 뭐 모두가 혁신하자,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자. 이 심리가 움직여야지 이게 돌고 순수 효과라는 게 현실화되는데 그 심리를 만드는 이거는 지도자가 할 일이고 그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하셨던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도 잘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예. 제가 김대중 대통령이 두 번째 하신 제가 정말 이건 전 세계 정치 지도자가 새겨야 되는 명언이라고 보는데 인사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예. 인사에 대해서 원칙을 이렇게 밝혔어요. 평생을 목숨 걸고 투쟁했던 동교 동계 그 동지들이 있잖아요. 그 동지들한테 자리 챙겨주고 장관 시켜주고 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이 밝힌 인사 원칙은 그런 공이 있는 그 공신들에게는 훈장을 주겠다. 능력 있는 사람에게만 자리를 주겠다. 이 원칙. 그걸 사실 5년간 거의 유지했거든요. 예. 그래서 처음에 특히 이제 IMF니까 경제부처 장관들의 인사권은 거의 100% 김종필 총재한테 다 맡겼습니다. 그래서 이 유명한 이현재 장관도 다 김종필 사람들이었고 예. 거기서 경제 문제 해결, IMF 해결을 굉장히 노련하게 해결을. 그런데 그렇게 인사를 만든 그 원칙을 제시한 김대중 대통령이 굉장히 뛰어난 분이고 이번에도 어떤 그런 원칙 하에서 이 민생 경제를 살릴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경제 전망도 한번 좀 예언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코스피 5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벌써 오늘 코스피 지수가 급등을 했어요. 현재 2766.19, 67포인트가 올랐습니다. 어떻습니까? 5천 지수 달성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그 주가 지수 숫자를 말씀하신 건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건 하면 안 됩니다. 이명박 대통령 때도 그랬어요. 내가 되면은 뭐 3천이 뭐 넘었을 때. 747 얘기했죠. 예. 그런데 특히 주식시장 숫자는 건드리면 안 됩니다. 예, 뭐 다른 거는 뭐 제시해도 그게 좋은 비전이 될 수도 있고 할 수 있는데 이 주식시장이라는 건 사실상 투기거든요. 투기적인 목적으로 모인 데가 주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숫자를 건드리면 그리고 이제 그 이재명 대통령께서 며칠 전에 그 인터뷰하는 걸 제가 봤는데 이제 집권하면 주식시장의 이 작전 세력들 여러 이렇게 불법적인 거 조작을 하는 뭐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이런 게 대표적인 거죠. 그런 것을 철저하게 규제하고 조사하고 하겠다. 그러면 그것만 잘 해도 주식시장이 상당히 정상화되고 활성화될 것이다. 그 말씀은 굉장히 저는 좋은 말씀인데 숫자를 제시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예. 또 뭐 오늘 이렇게 오르고 하는 거는 약간 컨벤션 효과고 주식시장은 결국은 이제 6개월 후에 보시면 결국은 현재 펀더멘탈이 얼마나 잘 돌아가느냐에 따라서 결정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예. 약간 그냥 대통령께서 국민들한테 희망을 주기 희망을 주고 예. 또 그런 필요도 있. 또 경제는 심리니까 아무래도 이런 거 뭔가 경제가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기대 심리가 그런 의미의 커지면 숫자죠. 또 여러 가지 효과가 또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나 지도자가 뭐 이렇게 숫자를 딱 정해놓고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위험할 수 있다. 특히 주식시장. 주식시장은 예. 그렇게 그러니까 받아들여야죠. 경제 성장률이 지금 실질적으로 0%로 예. 발표가 났잖아요. 예. 진짜 황당하죠. 말이 안 되죠. 그런데 다른 나라들도 예. 지금 경제가 너무 어려운 국제적인 불황이다 하면 이해가 되는데 다른 나라는 다 좋아.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한 그 윤석열 정치의 실패고 예. 윤석열 정부의 실패거든요. 이 시장의 실패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것만 이게 바로 잡아도 저는 6개월 동안 이재명 정부가
이런 원상회복 조치 그리고 뭐 잘 하실 거라고 믿고 그러면 내년 이 1분기 이렇게 가면 바로 2% 정도로 바로 좋아질 겁니다. 수출 회복도 빨리 시키고 하면 그러면은 내년 하반기 이제 경제 성장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그러면은 목표를 내년 하반기에 적어도 경제 성장률 2% 이상을 올린다. 그리고 서민들 경제에 이제 피가 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게 그 대통령도 말씀하셨지만 이 감당할 수 없는 가계부채, 특히 자영업자 부채는 탕감시켜줘야 됩니다. 예. 그 탕감이라 하면은 난리가 나죠. 도덕적 해이다. 무슨 돈으로 하느냐. 그 다 방법들이 다 있고 제가 예. 말씀드렸지만 개인회생 파산, 기업회생 파산이라는 제도가 김대중 대통령께서 또 역시 만들어가지고 25년간 축적된 그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조치들을 취하면 내년 하반기 1년 6개월이 지나면 경제가 완전히 살아난다. 저는 100% 확신합니다. 사실 윤석열은 지 스스로 무덤을 파서 저렇게 일찍 끝나게 됐지만 내란 안 일으켰어도 경제 때문에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저 얼마 못 갔을 거예요. 폭동이 일어날 예, 아니 살 수가 있어야죠. 그렇죠. 어떻게 저런 자가 아이고 참. 그 박정희 대통령 그 11.6 그 사건이 터지기 직전에 예. 정치적인 사건은 이제 부산대 학생들이 쏟아져 나오고 한 정치적인 사건은 10월 4일 날 그 김영삼 당시 이제 신민당 총재를 제명했잖아요. 그렇죠. 그 김영삼이야말로 부산 부울경을 대표하는 지도자, 야당 지도자인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인 어떤 계기였지만 사실은 왜 부산에서 거의 폭동이 일어났느냐. 그건 폭동이었거든요. 그 처음에는 학생들이지만 그 다음부터는 구두 닦기 또 뭐 중국집에서 배달하는 분들 이런 정말로 가장 이 저소득층 이분들 또 나이도 젊죠 그런 분들이 폭동을 일으킨 거예요. 화염병 던지고 팥줄 서로 불태우고 왜 그런 게 일어났느냐. 또 부산의 경제 성장이 제일 좋았는데 그런데 그거는 경제 문제의 밀란이었어요. 왜? 그때 1차 오일쇼크, 2차 오일쇼크 등등 해서 국가가 또 돈도 없고 또 굉장히 이제 전 세계적으로 스태그플레이션. 근데 이게 한국에는 엄청나게 왔는데 그래서 돈을 만들려고 부가세를 도입했거든요. 예. 이 직격탄이 부산이었어요. 자영업자가 제일 많은. 그래서 일어난 밀란인데 그게 결국 11.6으로 간 거죠. 윤석열이도 조금만 더 했으면 똑같은 밀란이 일어나. 그랬을 겁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아유. 이제 새로운 나라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한껏 높아져 있는데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을 이렇게 짚어주셨잖아요. 인사가 참 중요하잖아요. 지금 일단 나오는 거 보면은 김민석 최고위원이 이제 국무총리 유력하다라고 하는데 김민석 국무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장 베스트 인사라고 봅니다. 예. 제가 뭐 아침에 그 언론 이렇게 국민의힘 쪽에 나온 분이 좀 비판적으로 말하는 것도 들어봤는데요. 그쪽은 누구를 내놓들 좋게 이야기하겠습니까? 한데 뭐 나이가 많다. 뭐 40, 50대로 해야지. 김민석이 뭐가 나이가 많아? 그것부터 한덕수가 몇 살인데? 그거는 네. 그것부터 왜 또 뭐 다 본인 측근들이냐. 예. 그런데 지금은 가장 잘 아는 그리고 국회의원이 하는 게 제일 안정적인 거예요. 다 검증을 받아왔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비상시국이고 지금 뭐 2개월간의 인수위라는 것도 없기 때문에 그러면 모르는 사람 해가지고 청문회에서 엉망진창 그런 거 다 국회의원들은 청문회도 쉽게 또 통과될 수 있잖아요. 상대적으로. 그중에서 가장 저는 이번 6개월 동안 이 비상경 국가 반역 사건을 지금 해결함에 있어서 가장 이렇게 1등 공신이라 한다면 저는 김민석 의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좋은 그리고 선택이다. 굉장히 이 메시지도 예. 절제돼 있고 굉장히 잘하시더라고요. 아까도 제가 이렇게 몇 가지 대목을 짚어드렸는데 후계자라는 표현 요즘 잘 쓰지 않지만 마치 이재명 대통령은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을 후계자로 키우는 듯한 그런 모습을 몇 차례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 나왔는데 좀 저조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럴 때 한마디 해줘가지고 수석으로 만들어주고 또 대통령 후보 돼가지고 국립묘지 갔는데 거기에서 이름을 직접 거명하면서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이 박태준 총리 묘소도 참배하자고 건의를 해서 내가 받아들여서 갔다. 네네네, 이걸 맞아요, 직접 맞아요. 거명을 했어요. 맞아요. 그게 매우 의미가 있는 일 아닙니까? 그 김민석 의원하고 뭐 개인적으로 어떻게 가까워요? 저는 잘 모르는데. 그것이 궁금한데 저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을 높게 평가하는 겁니다. 네. 개인적인 연결고리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같이 일을 하다 보니까 능력 있네. 능력이 있으니 같이 하자. 이렇게 저는 결정했다고 봅니다. 네네. 사실 김민석 의원은 여러 가지 핸디캡이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노무현 대통령 때 정몽준과 단일화 뭐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그 정몽준 주홍글 편을 들었기 때문에 좋은 글씨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민주당 뿌리지만 민주당에서 살아남기가 힘들었는데 맞습니다. 김대중 정책이면 어떻고 박정희 정책이면 어떻고 빨간 고양이면 어떻고 검정 고양이면 어떠냐. 이게 바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말하는 실용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저는 그것을 몸으로 보여줬다. 그래서 김민석 비록 그런 과거가 있더라도 내가 보니까 너 능력 있어. 같이 일해서 나라 잘 살게 해보자. 이렇게 보여주는 인사라서 매우 의미 있는 인사라고 저도 그리고 평가하는 김민석 겁니다. 의원이 힘든 시절을 거칠 때 미국 가서 예. 또 이제 로스쿨로 나오고 그 제대로 된 로스쿨을 나왔어요. 뭐 유출 한 95%는 LLM이라고 한국인 그냥 돈만 내라 1년짜리거든요. 그 의미가 없고 제대로 된 JD 코스를 마쳤고 영어로 기르서 굉장히 잘하시더라고. 이번에. 하버드에서 그 공부를 했으니까. 네. 예. 그리고 저는 제가 철들고 여태까지 그 정치 지도자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연설문이라든가 여러 메시지 뭐 김대중 대통령 워낙 탁월하니까 일단 좀 빼고 뭐 그런 메시지가 가장 내용이 깊이가 있고 가장 절제되고 굉장히 수준이 높은 거를 이번에 김민석 의원 예. 비상기업 내란 이후부터 메시지 내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예. 그래요. 국무총리를 믿을 만한 사람을 시켜놔야 사실 그 책임 총리 하는 것에 대해서 대통령이 부담을 가질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진짜 실력 있는 대통령은 그렇게 하는 게 훨씬 자기가 편해요. 그렇죠. 밑에 놈, 아니, 그 기업 총수가 사장 든든한 놈 하나 맡겨놓으면 그렇죠. 자기는 얼마나 편하겠어요. 네, 맞습니다. 큰 것만 그림을 그리고 맞습니다. 예. 외국에도 신경 쓰고 그러는데 총리가 맨날 뭐 어디 가서 똥볼이나 차고 다니면 그거 대통령이 어떻게 감당합니까? 맞습니다. 예. 이건희 회장이 옛날에 진짜 확실히 믿을 수 있는 유능한 대표에서 앉히고 그다음에 어려운 문제는 이학수 부회장한테 다 맡기고 본인은 회사 안 나와도 집에서 진짜 근본적인 뭔가를 그것만 고민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삼성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이런 글로벌. 이재명 대통령도 그렇죠. 국무총리가 근데 김민석 국무총리는 베스트 카드라고 생각합니다. 예. 최악의 조합은요. 제가 역대 정부에서 윤석열 한덕수 조합이 최악이에요. 왜냐하면은 윤석열은 지가 정치에 자신이 없으니까 한덕수 옛날에 총리도 했고 그래서 또 잘할 수 있겠지라고 했는데 한덕수는 이미 어떻게 살아가는 법을 다 깨달은 사람이기 때문에 한덕수 한 일은 윤석열 똥 싼 거 치워주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버드대 청소 학과 나왔다는 거 아니면 화장실 청소하고 잠버리 같은 데 가서.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 똥 닦는 게 전문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번에도 그리고 그 예. 윤석열 씨가 그 미국 방문했을 때 또 하버드도 방문했거든요. 이거 이제 한덕수도 하버드 출신이고 박수영 의원이라고 있잖아요. 부산 출신. 예. 그분도 그 하버드에서 좀 공부했어요. 행정대학원. 그러니까 또 이제 폼 잡는다고 윤석열이가 그 하버드 대학원에 그 유명한 정치학자고 행정학자가 있습니다. 조셉 나이라고. 예. 정말 세계적인 학자인데, 또 그것도 만나고, 이게 폼 잡으려고, 그거를 또 주선해서 거기서 또 연설 한마디 하고, 조셉 나이 교수가, 훌륭하다. 거짓이나 하고 돌아다닌 거예요. 이번에 김문수가 안 나오고 한덕수가 나왔으면 더 재미있을 뻔했어요. 하버드 2명을 소년공 출신이 꺾는 모습. 그러네. 그건 세계적으로도 널리 알려질 신화가 되는 국조 출신. 거거든요.
아유, 그래도 우리나라가 중학교도 갈 수 없었던 14살 소년공이 대통령이 되는 그런 나라가 됐어요. 저는 이게 너무너무나 의미가 깊게 다가옵니다. 우리나라에 언젠가부터는 개천에서 용나는 게 사라져 버렸잖아요. 그렇죠. 특히 사법시험 사라지고 로스쿨로 가면서는 더 이제 개천에서 용이 날 수가 없게 됐는데 이 꿈의 사닥다리를 언젠가부터 발로 걷어차버려가지고 없어졌는데 이재명 대통령 되는 거 보면서 다시 희망을 갖게 되는 소년들이 많아질 것 같아서 맞습니다. 저는 이게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시죠. 예. 윤석열이가 대통령 돼가지고 이거 완전히 그 금수저 집안에서 나고 뭐 그 자식 이야기는 이제 그만합시다. 예. 제가 별로 그 자식 얘기하고 싶잖아요. 끝으로 네. 이제 이재명 대통령 국민주권정부가 출범했는데 이거 하나는 좀 명심해라. 그러니까 아까 이제 김대중처럼 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경계해야 될 것, 가장 경계해야 될 것 하나를 꼽는다면 뭘 꼽으시겠습니까? 대통령 선거는 제가 이제 좀 가깝게 대통령 선거라는 걸 또 참여도 하고 했던 게 이제 이명박 대통령 때거든요. 2007년 12월 달에 당선. 근데 좀 집안이 좀 이제 어른이니까 경주시 그 종친회에서 만나가지고 제가 그때부터 전국 부회장을 맡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인연으로 또 박근혜 대통령도 또 그 친분이 생겼고 그 올케가 서향희 변호사라고 예, 예. 서 변호사하고 제가 또 그때 로펌도 같이 해서 만들어가지고 박지만 회장 부인. 네네 예. 박지만 부인. 그리고 뭐 윤석열 씨도 뭐 친분이 제가 이제 이 보수 정권 새 정권 이 다 몰락한 거죠. 다 깜빵 가고 그 흥망성쇠를 이렇게 보니까 이제 깨달은 게 대통령이 되는 거는 그리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당선되는 거는 북한산 넘는 정도. 북한산 넘으면서 죽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5년의 국가 경영은 이거는 히말라야를 넘는 거거든요. 아차하면 죽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제 이재명 대통령 및 민주당 여러 의원들 그리고 장관들이 내가 가고 있는 거는 히말라야다. 아차하면 죽는다라는 자각을 하고 하신다면 성공할 거라고. 아이고 참 정말 중요한 말씀 해주셨네요. 우리 이병철 변호사님은 어떨 때는 철학자이기도 하고 예언가이기도 하고 시인인 것 같기도 하고 정말 그렇죠. 대통령 선거가 대단한 것 같아도 그는 북한산이고 이제부터는 히말라야다. 그러니까 윤석열의 불행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나 이 자식 얘기 안 한다면서 하네. 대통령 당선된 걸로 얘는 인생의 목표가 끝나버린 거예요. 맞습니다. 네. 대통령에 대해서 뭘 하겠다라는 생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입에서 5년 하나 3년 하나 이런 말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그냥 술 먹고 그냥 예. 노는 거. 그러다 그렇게 히말라야를 넘으면 그냥 죽는 거지. 그러니까 최고 권력을 잡는 것에만 목적이 있었던 놈이죠. 정확히 보여. 그래서 내가 권력을 잡았고 이게 권력을 뺏길 것 같으니까 그 권력을 계속 잡기 위해서 내란을 일으켰다가 망하는 거죠. 또 할 말이 없으니까 뭐 3년 노나 5년 노나 뭐 잘 놀았다 이런 헛소리는 하는. 그래서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예. 예, 오늘 우리 또 시대의 예언가 찰스트라다무스 이병철 변호사님과 짧은 미래를 봤는데 이 다음 주에는 더 큰 대한민국의 미래 한번 좀 같이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백 선생님 부르시면 언제든지 나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찰스트라다무스 시대의 예언 들어봤습니다.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입니다.